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 시간은 입덧 세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임신부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 약물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의 기본이 되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 임상 지침서, 임신 중 구역과 구토, 이 임상 지침서를 기반으로 계속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약물적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침서에서는 입덧의 심각도를 좀 분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항목으로 걸쳐서 1일 평균 미식거림이나 위 불편감이 얼마나 오래 느끼는가, 그걸 이제 시간으로 뭐 1시간 이내, 2시간, 뭐 4시간,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해당 항목이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여기에 뭐 1시간 이내로 그런 불편 증상을 느낀다면 2번을 체크하면 이 번호가 한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2점이 되겠죠. 뭐 4번을 택했으면 4점이 되고, 이 2번 항목에서는 실제로 이제 위 내용물을 토해내는 구토를 얼마를 하는가. 그래서 뭐 한 번, 뭐 3번, 5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횟수를 스스로 알아서 체크를 하면 또 점수가 매겨지겠죠. 3번 항목에서는 헛구역질, 즉 토하지는 않고 내용물을 토하지는 않고 마른 구역질을 하는 것을 몇 번 하는가.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항목의 점수를 이렇게 쭉 체크해보면 뭐 6점 이하는 뭐 심하지 않다, 그 다음에 7점부터 12점까지는 중간 정도다, 뭐 13점 이상부터는 심한 입덧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분류를 하는 게 과연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인가, 뭐 이건 수치화시켜서 객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꽤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점수가 낮은 점수를 이렇게 체크하더라도 그 정도를 참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꽤 토하거든요. 꽤 토하고 괴로운데도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임신 중에 약물을 쓰는 게 애기한테는 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참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기반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분류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분류표를 이용해서 산모의 입덧 정도를 분류하거나 또는 뭐 기록을 차팅해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조할 뿐인 거죠. 임신 중 과다구토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다하게 구토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임신 중 과다구토를 하게 되면 구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임신부에게 오고, 또 그 정도가 심하면 아기도 또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임신 중 과다구토라는 것을 하이퍼에메시스 그라비다루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그 임신 중 뭐 입덧 이거와 달리 질병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정도를 임신 중 과다구토라고 하냐면, 체중이 감소되는 거. 실제로 이제 입덧을 하고 잘 못 먹으면 한 1, 2kg 정도가 한 달 사이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체중의 10% 정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뭐 60kg 정도 되는 임신부가 체중이 6kg씩 빠진다면 한 달 안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 중 체중 감소가 심하고, 그렇게 많이 토하다 보니, 못 먹다 보니 탈수가 심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 다음에 뭐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뭐 어지럽다든지 그런 탈수 증상이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먹지를 못하면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이런 케톤이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톤이 많이 쌓이는 케톤증에 빠진다든지, 또는 이제 많이 토하다 보니 우리가 많이 토하게 되면은 염소가 우리 몸에서 많이 배출되면서 우리 몸이 알칼리증에 심하게 빠진다든지, 또 심하게 또 먹지 못하면 이런 케톤증에 빠져서 케톤 산증에 빠져서 산염기, 평형, 불균형이 오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또 많이 토하면 위액에 있는 칼륨이 많이 이렇게 토해내니까 저 칼륨 혈증으로 또 임신부가 부작용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임신 중 과다구토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약을 쓰게 되고, 또 심지어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입원해서 수액 치료나 영양 치료 같은 것들을 보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약물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좀 심한 경우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약물의 투여 시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처음 임신을 한 경우에는 미식거리고 토하는 걸 처음 겪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바로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뭐 식이 조절이라든지 뭐 생강 추출물, 아니면은 뭐 어떤 내관이라든지 이런 경혈 자리, 뭐 침자리 이런 곳에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효과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약물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산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임신을 하신 분들은 첫 임신 때 입덧을 심하게 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악몽 같은 기억,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이전 임신 입덧이 심했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약을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물 투여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주사로 하는 방법, 이게 대표적이고, 뭐 항문으로 좌약하는 방법, 피부로 패치를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저는 이 3, 4번은 써본 적이 없고, 이제 먹는 약과 정맥 주사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럼 약물 투여 알고리즘을 이제 이 지침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심하지 않은 입덧 이런 경우에는 식이 조절, 뭐 생강 추출물, 뭐 그 다음에 마사지 이런 식으로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하겠죠. 그런데 또 사람마다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못 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6번이 믹스된 뭐 독실라민, 디펜하이드라민, 뭐 디멘하이드레이네이트 뭐 이런 약들이 믹스된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을 좀 처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입덧이 좀 어느 정도 더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나 온단세트론 이런 약들을 쓰게 되고, 뭐 조금 더 심하면 페노다이아진 같은 약도 쓴다고 하는데, 이 페노다이아진 같은 약은 신경정신과 약물로 굉장히 이제 아기 태아에 대한 안정성도 그렇게 좀 위의 약제들보다도 확립이 덜 돼 있고, 또 약제 자체의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위에 메토클로프라마이드나 온단세트론 정도까지는 쓰지, 밑에 페노다이아진 같은 이런 약들은 거의 안 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한 입덧이면 이제 이런 그 약들 중에서도 먹는 약으로 가지 않고 입원해서 주사로 가겠죠. 물론 뭐 중간 입덧 정도라 하더라도 외래에서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고 또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심한 입덧인 경우에는 아예 입원을 해서 아예 링거액을 달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주사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가 포함된 수액 보충, 계속 그 토하고 굶으면 제가 첫 번째 입덧 시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좀 임신부나 태아에게 치명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1이 포함된 수액을 보충하게 되고, 정맥 주사도 역시 아까 먹는 약에서 포함된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이드나 온단세트론 이런 계열의 약을 쓰고, 페노다이아진 같은 약은 거의 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도 쓴다고 하는데, 저는 스테로이드도 써본 적은 없어요. 주로 이제 그 정도면 뭐 너무 심각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뭐 중환자급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튼 경미한 입덧, 중간 입덧, 심한 입덧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이런 이제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약을 쓰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쓰는 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디클렉틴.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이제 임신부들 산부인과에 가면 개인병원에서도 또는 대학병원에서도 대표적인 처방하는 약이, 대표적으로 처방하는 입덧약이 이런 디클렉틴이거든요. 이제 디클렉틴은 이런 포장 상자 병에 약을 끄집어내 보면 약 한 알에 이렇게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제조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던지, 나는 이 약을 임산부에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입덧약은
비타민 B6 피리독신이죠. 10mg. 그 다음에 독실라민이라고 하는 뭐 항히스타민제로도 분류되고 또 약간 그 진정제 계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10mg 들었어요. 근데 이 약이 좋은 점은 리스크 A, 그러니까 임신부에게 사용할 때 약을 사용할 때는 약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안전 범위로 뭐 A, B, C, 그 다음에 D, X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당연히 A가 제일 안전한 약이죠. 실제로 우리가 임신 초기에 엽산 드세요. 기형 생기지 않도록 엽산 복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엽산이 그 리스크 A거든요. 그러면 이 디클렉틴이 독실라민이라는 그 진정제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A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약이죠. 이게 좋은 약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독실라민이 진정제다 보니까 좀 예민한 임신부들은 좀 졸린다, 가라앉는다, 뭐 이런 부작용들을 좀 호소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서 편하게 의사들이 편하게 처방하고 산모들도 부담 없이 아기에게 걱정할 거리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약에 이제 효과가 있다면 이 약 이상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디클렉틴을 써도 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또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디멘하이드리네이트라는 또 성분의 약을 보면 이제 보나링 A가 대표적인 약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제약사가 약을 만들어요. 또 실제로 이 보나링 A는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이석증이나 뭐 어지러움 이런 것들 울렁거림 어지럽고 울렁거릴 때 많이 쓰고 또 입덧 약뿐만이 아니라 배멀미 약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약국에서 또 여러 가지 합성된 뭐 카페인이 함유되었다든지 타이레놀이 함유되었다든지 이런 복합제로 일반 약으로 팔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나링 A 같은 경우는 디멘하이드레네이트 이제 순수 성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약도 쓸 수는 있지만 이 약이 리스크 B라는 거, 리스크 B는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기형 발생 보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쓰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리스크 B 약이 임신 중에 두통이 생겼을 때 타이레놀을 쓰는데 그렇다고 타이레놀을 한 달씩 처방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두통이 있을 때 뭐 한 3일, 5일 짧게 단기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덧 약 그 디멘하이드리네이트 같은 이런 약들도 짧게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펜하이드라민 대표적인 약이 이제 뭐 이런 슬리펠 뭐 이런 약들인데 이 디펜하이드라민이 가벼운 수면제거든요. 원래 토하면 재워라. 이제 의사들이 그 인턴 레지던트십을 배울 때 환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토하고 힘들어하면 재우거든요. 환자가 수면을 해버리면 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좀 그런 구토 증상이 가라앉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응급실에 가서 막 토하고 이러면 재워요. 그래서 이런 수면 유도제 뭐 이런 약들을 구토하는데 쓸 수가 있는데 이 디펜하이드라민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수면 유도제죠. 그래서 쓰게 되고 뭐 이런 약들은 또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거는 아기에게 리스크 B라는 것. 그만큼 디클렉틴이 좋은 약이에요. 어쨌든 이런 약들도 뭐 너무 심하면 의사가 판단하에 처방을 해서 이 약을 사드시도록 처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온단세트론. 이제 대표적인 약이 조프란이라는 상품명의 온단세트론이 있는데 사실 이 온단세트론은 항암제 투여할 때 구토를 할 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뭐 항암 화학요법 때 처방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부에게 이 약을 처방하는 게 보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뭐 약을 뭐 일주일치 먹어도 뭐 몇만 원 또는 뭐 주사약으로 하면은 뭐 더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알약이 더 비싸든가 뭐 하여튼 어쨌든 이 약이 굉장히 비싼 약이에요. 비급여로 받으면. 그래서 임신부는 비급여로 받아서 쓸 수는 있다. 근데 이 약 역시 리스크 B예요. 뭐 항암 그 환자들에게 쓴다고 해서 리스크 C나 리스크 D 뭐 애기한테 굉장히 해로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입덧이 심한 임신 과다구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단세트론도 꽤 많이 씁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약물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임신 중에 약을 전혀 못 쓴다 이러지는 않아요. 가령 아까 설명했던 디클렉틴 같은 약은 리스크 A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덧이 심할 때는 충분히 써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약하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약물에 대한 부분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담당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편안한 임신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